한국이 독일을 제쳤습니다. 물론 이게 축구였으면 좋겠지만 이번엔 경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보여주는 코스피는 지난해 동안 무려 76%, 그리고 올해 한 달 동안에도 23%나 오르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며 최고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 시장으로, 최근 발표된 블룸버그의 기사를 보면 한국 증시의 시총은 이제 3조 2,500억 달러로 3조 2,200억 달러인 독일 증시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와, 정말 거북이처럼 굉장히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보게 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약 몇 년 동안 전 세계 증시는 무서운 불기둥을 세우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때 유독 우리만 거의 제자리에 있거나 증시가 떨어지며 그 축제에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특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도래와 인공지능과 로봇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에 힘입어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위력으로 지금 전례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는 우리가 일본의 무슨 산업이나 또는 일본의 군사력, 아니면 일본의 그게 뭐든 이겼다는 소식이 나온들 거의 아무런 감흥도 관심도 없을 정도로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냥 나라의 운 자체가 이제 일본은 관심 받기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그리고 지금 그 나라 돌아가는 상태 보면 아마 앞으로도 그 격차는 엄청난 크기로 벌어질 것 같아 최근 혼자 조용히 아주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지만, 이 독일의 경우 그런 일본과는 다르게 아주 기본기부터 너무도 탄탄한 국가로 산업부터 방산 그리고 정치까지 모든 분야에서 마치 나라 전체를 포르쉐로 만든 것처럼 약점이 없는 완벽한 강대국인데, 그런 대단한 독일을 이겼다는 건 정말 우리 국민들로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우리의 증시가 앞지르기는 했지만 우리가 독일을 여러 분야에서 앞지르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하면 떠오르는 게 물론 자동차 산업이겠지만 그보다는 더 오래된 게 바로 무기인데, 독일 무기들은 오히려 세계 최강 미국 무기보다도 그 품질이 더 좋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독일의 무기들을 최근 한국산 무기들이 해외 시장에서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그냥 최근 사례만 좀 찾아봐도 캥거루 호주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던 바로 그 차기 장갑차 사업에서 우리 한화의 레드백은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이겨버리고 최종 수주를 따냈는데, 참고로 링스는 그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적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가장 완벽한 장갑차였고, 한편 우리 레드백은 사실 그 호주 수주 사건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정말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무기였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도대체 우리나라 한화나 현대로템 창고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어떤 무서운 신무기들이 쟁겨져 있고 아니면 개발 중에 있을지 우리나라는 진짜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안방인 유럽 루마니아에서 치러진 자주포 사업에서도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전 세계를 지키는 최고의 불바다 K9이 독일의 자랑인 판처 하우비체 2000을 누르고 수주를 따냈고, 이제는 또 너무 지겹다고 얘기할 폴란드의 경우 자주포는 물론이고 그 이름도 쩌는 우리의 K2 흑표가 그것도 글로벌 방산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의 역대급 규모로 수출되었습니다. 그 외 간고등어 노르웨이 차기 전차 수주전에서도 보면,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독일이 치사하게 노르웨이에게 만약 너네가 우리 전차 구입해주면 대신 우리가 너네 가스를 많이 사주겠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바람에 결국 모든 테스트에서 우리 K2가 압도적으로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고등어는 결국 독일상 전차를 구입하고 아마 10년 후쯤에나 그걸 배송받게 된 상황인데, 더해 그 외 이제 시야를 유럽을 넘어 중동이나 남미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돌려보면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과거 전성기를 구가했던 독일 방산은 한국 무기들에게 엄청난 속도로 최근 밀리며 시장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욱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과 우리 현대자동차는 서로 겸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실력과 시장 장악력에 있어 차이가 나던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20년 정도를 그 아싸 현대가 이를 악물고 실력을 키우다 보니 이제는 전 세계에서 폭스바겐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폭스바겐의 시장 점유율을 미친듯이 빼앗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한국의 현대자동차입니다. 지난 2025년 기준
기준 폭스바겐은 약 898만 대를 판매했고 현대차 그룹은 약 727만 대를 판매해서 폭스바겐은 전 세계 2위,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세계 3위로 판매량은 폭스바겐이 조금 앞서고 있어 아직 폭스바겐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착시일 뿐. 실제로 폭스바겐은 지난 1년간 고작 3%가 조금 넘게 성장을 한 반면 현대차는 거의 10%에 가까운 미친 성장. 이건 업계에서도 목격된 적 없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며 그것도 폭스바겐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불리는 바로 전기차 분야에서 아예 폭스바겐을 압살하며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빠르면 바로 내년부터 또는 늦어도 2년 안에는 이제 전 세계 2위 자동차 브랜드는 더 이상 폭스바겐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 될 것으로 대부분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독일의 자존심인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은 독일을 빠른 속도로 추월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폭스바겐은 그저 옛날 방식으로 사업을 하며 예전부터 잘 되던 사업을 지금 간신히 운영 중인 상황으로 인공지능이나 특히 근미래 현재의 자동차 산업의 최대 50배 규모로 성장하게 될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그런 반면 현대차는 지금 바로 그 로봇 시장에서 이미 전 세계 3대 회사이며 테슬라나 피규어 원과는 달리 산업 전용 휴머노이드에 집중하며 아마 대략 5년 후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전 세계 1위 산업용 및 범용 로봇 회사가 될 확률이 현재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즉 미래는 독일보다는 한국 편입니다. 게다가 또 독일의 자존심과 같은 핵심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화나 SK 같은 기업들이 최근 해외에 매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회사들을 사들이는 곳이 거의 대부분 다 한국 회사들입니다. 한국 타이어가 독일의 대형 타이어 회사인 라이펜 밀러를 인수했고, 두산 중공업이 독일의 발전소 원천 기술을 가진 렌체스사를 인수했으며, 한화 솔루션이 독일 태양광 1위 기업인 큐셀을 인수하며 현재 그 한화 큐셀은 전 세계 태양광 시장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되었고, 삼성 SDI는 독일의 마그나 슈타이어 배터리 팩 사업부를 그 사업부 전체를 그냥 통째로 사버렸으며, 그 외 삼성전자는 그 이름도 찬란한 독일 명가 GF의 ADAS 자율주행 센서 및 카메라 사업부를 최근 인수한 데 더해 네이버 랩스의 경우 독일 제록스 리서치 센터 유럽을 인수하며 그쪽의 핵심 독일 출신 AI 최고 인재들을 모조리 흡수해버리는 등, 사실 그냥 자잘한 것들까지 여기서 다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내일까지 이거 계속 듣고 있어야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와의 경쟁에서 밀려 사업이 정체되었거나 경영 자금난에 빠져버린 수많은 독일의 핵심 기업들을 그냥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10년 후에는 현대차가 폭스바겐을 인수한다는 뉴스를, 그리고 하나와 현대가 라인메탈을 인수한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독일 기업을 인수하는 건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일단 원래 독일 기업들은 대부분 정말 잘 나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 회사들을 인수할 일도 없는 것에 더해 무엇보다 독일인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특히 자국 산업이나 자국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그게 외국 회사, 그것도 저기 동양 끝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의 회사들이 자신들의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면 특히 노조들의 반대 때문에 인수나 합병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 산업에 있어 독일과 한국 기업들 사이 그 실력이나 시장 장악력의 격차가 너무 커져버렸고, 또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은 예전에 그 독일, 미국 빵셔틀하던 그때 수준이 아닌 학교 짱은 물론이고 이제는 공부, 싸움, 운동, 음주가무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구 짱이 되어버린 너무도 강력하고 무서운 국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에게 팔기보다는 서로 더 한국 회사에게 인수되기를 원한다는 분위기도 있을 정도로 아마 앞으로도 한국의 독일 핵심 산업 인수는 꾸준하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독일의 무기와 산업을 앞지르는 등 대략 20년 전만 해도 정말 꿈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설레이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빠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점이 아닌 그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절대 그 노력의 고삐를 놓지 않아 요즘 매일 꿈꾸고 있는 바로 그 5년 후인 2030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도 1위, 반도체와 로봇 시장에서도 1위, 방산 시장에서도 1위를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이제는 출산율과 국민 행복도와 만족도에 있어서도 전 세계 1위를 하는 그런 꿈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이 수많은 선택으로 이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저평가된 힘이 바로 직감입니다. 직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촉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육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뭔가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내 내면에서 어떤 강력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모든 조건이 너무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거나, 또는 진짜 최고의 기회처럼 보이는 어떤 투자 제안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찝찝한 기분이 들게 해서 결정을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경우, 또는 그런 부정적인 경우와는 반대로 소개팅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스펙 같은 면에서는 가장 훌륭한 선택은 아니었는데도 뭔가 내면에서부터 이 사람을 꼭 잡아야 한다는 느낌, 이 사람이야말로 평생을 함께 가도 좋을 사람이라는 그런 따뜻한 확신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직감이라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양한 상황에서 그걸 여러 번 경험했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 내가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와 같은 기억이 몇 번은 있을 정도로,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느낌도, 또 결코 틀린 느낌도 아니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 이 직감은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많은 선택들, 예를 들면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할지에 대한 결정 등 우리 인생 속 수많은 선택의 그 과정에 있어 거의 항상 존재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능력을 좀 더 제대로 알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면 그건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그 수많은 중요한 선택의 길목에서 내게 더 유익하고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와 실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 이게 딱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어 그냥 미신이나 아무 쓸데없는 좀 유별난 기분 정도로만 치부되어 온 게 사실인데, 하버드의 경영대학원 교수였던 로라 후앙은 이 직감에 관한 부분을 끈질기게 파고들고 연구해서 직감이라는 힘을 우리가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 과정과 발견을 정리해서 직감의 힘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녀는 이 책을 쓰기까지 주로 전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과 성공한 경영인들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직감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고 또 그 힘을 활용해 자신의 분야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수준에 맞춰 일단 그 직감의 힘이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직감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겉 필링이라고 부르는데, 겉이 사람의 몸을 뜻하고 필링은 기분이기 때문에, 즉 우리말로는 육감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아닌 몸으로, 또 데이터뿐만이 아닌 그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영역의 정보를 우리의 몸이 감지해서 그 위험에 대해 또는 기회에 대해 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 로라 후앙의 설명에 의하면 그 직감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유레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결정하고 회사명 또는 브랜드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거기에 보이는 어떤 한 단어가 마치 혼자 형광색으로 써져 있는 것처럼 확 눈에 들어오며 바로 이거야 와 같은 확신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참고로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메신저 앱인 트위터의 이름이 결정된 경우와 같습니다. 창업자인 잭 도시는 자신이 원하는 사업의 이름을 찾지 못해 꽤 오래 고생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트위터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며 바로 그 이름이 자신이 찾던 것이라는 확신을 온몸으로 느끼며 회사명을 결정하게 된 사례입니다. 직감의 유레카 상황의 특징은 바로 그 놀라운 수준의 확신에 있습니다. 딱히 어떤 데이터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 이론적으로 그런 확신을 뒷받침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이거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스파이디 센스라는 방식인데, 그 명칭과 같이 마치 스파이더맨의 예민함 감각처럼 위험이 닥쳐올 때 딱
딱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기분이 쎄하며 무언가 잘못됐다는 은밀한 경고음을 울리는 기분으로 이건 보통 연애나 결혼 또는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졸트의 방식인데 졸트는 깜짝 놀라며 정신이 번쩍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딱히 어떤 논리나 데이터로는 설명이 어렵지만 분명 엄청나게 강렬한 느낌이 내 몸에서 느껴지며 즉각적인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신호로 확신은 아니지만 대신 어떤 방향성에 대해 느끼게 되며 우리를 즉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의외로 아주 많은 수의 유명인들, 특히 그 중에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나 사업가들, 심지어 과학자들이 바로 이 직감의 힘을 자신의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설적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는 나는 이성보다도 더 내 동물적 감각에 의존한다라는 표현으로 직감의 힘을 대신 말한 바 있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또한 내 인생과 사업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들은 거의 모두 다 분석이 아닌 직감으로 내렸다 라고 말한 바 있으며 설명이 필요 없는 금세기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인 스티브 잡스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단 자신의 감을 거의 종교 수준으로 믿으며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한 것으로 유명하며 끝으로 아인슈타인 역시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직감이며 직감은 신성한 신의 선물인 반면 이성은 마음의 하인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 하인을 추종하고 신의 선물을 잊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을 정도로 이들 모두 직감의 힘을 알았고 활용했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 직감의 힘을 더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삶과 사업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저자 로라 후앙은 일단 주변의 노이즈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감이라는 것은 큰 훈련이 없어도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종의 초능력인데 대신 그 내면의 목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는 각종 뉴스들 그리고 SNS를 통한 정보의 홍수가 마음을 이미 엄청난 소음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데다 동시에 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 등 수많은 종류의 감정과 자극 또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며 안 그래도 시끄러운 우리 마음을 더욱더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첫 번째 조언은 바로 주변의 소음을 줄여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들려주는 그 지혜의 속삭임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SNS를 줄이고 가능하다면 요가나 명상 같은 것을 해보며 또는 저녁에 혼자 동네 주변으로 천천히 산책을 다니며 그렇게 하루 중 가끔씩이라도 내 주변과 내 마음이 조용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그때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 나의 가장 정직하고 현명한 조언자인 나의 직감이 내게 해주는 조언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라 후앙은 우리에게 이 직감에 있어 한 가지 잘못된 믿음에 대해 경고하는데 일부에서는 인생은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상 같은 것으로 직감의 목소리 또는 신의 목소리를 들어 최고로 현명한 어떤 답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로라 후앙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직감이 작동하는 방식은 개인과 개인마다 너무도 다양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사람마다 인생에서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왔고 또 바로 그 경험들이 그 직감의 중요한 재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며 영화 머니볼에서 주인공 빌리 비는 오직 데이터만을 가지고 야구팀을 꾸려 성공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그가 과거 야구선수 생활을 하며 최고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그리고 실패를 해야 했던 그 야구 선수로서의 경험이야말로 그의 직감의 힘을 완벽하게 해준 재료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풀어 설명하자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유명한 격언,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라는 말처럼 나의 직감이 내게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도 해당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알아보고 분석하는 그런 노력들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대신 그렇게 노력을 한 후에는 그저 그 데이터들로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게 아니라 앞서 말한 그게 명상이든 산책이든 아니면 아무도 없는 새벽 목욕탕 사우나실에 혼자 조용히 앉아서 그 주제 또는 어려운 결정에 대해 지금 내 몸이 내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최대한 집중해서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자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직감의 활용법이라고 그녀는 강조합니다. 오늘 이 직감의 힘 이야기는
사실 좀 설명하기도 애매한 것에 더해 손에 잡힐 듯 딱 부러지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서 이걸 소개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자인 로라 후앙 역시 책을 통해 그런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고 있는 매우 난해한 주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감의 힘은 분명히 존재하며 또 전 세계 각 분야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활용하고 있든 아니면 모르면서도 활용하고 있든 간에 그들의 성공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길목에 있어 이 직감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 안에는 우리가 그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너무도 지혜롭고 신비한 힘, 또 우리가 머리나 감각으로는 절대 미리 알 수 없는 미래의 위험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커다란 기회 역시 우리보다 먼저 감지해 그 모든 경고와 조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마법과도 같은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또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음을 알고, 앞으로는 외부의 소음을 좀 줄이고 대신 우리의 귀를 좀 더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그 직감의 속삭임을 우리가 더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을 조금씩 훈련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금은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다. 바야흐로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이며 빛의 계절 희망의 봄이자 어둠의 계절 절망의 겨울이 도래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다들 천국으로 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는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입니다. 당시 유럽은 여기저기에서 거대한 혁명과 기술적 발전이 동시에 일어나며 그때도 세상이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들 미래에 대한 큰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동시에 기존 세상 역시 너무도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어 이 문장은 당시에 그런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표현한 근사한 문장이었는데, 무려 그때부터 200년이나 지난 2026년 1월 지금 찰스 디킨스의 저 오래된 문장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너무도 완벽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그래서 과거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거쳐오며 그때도 세상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변했다며 지난 30년 그 격동의 세월을 몸으로 체험하며 직접 목격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크게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우리 주변 세상이 변하는 속도와 규모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세상은 지난 70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있으며,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예측도 어려운 그 인공지능 기술과 지난 90년대 영화 속에서나 보던 로봇들이 이제는 실제로 등장하며 정말 전례 없는 속도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그와는 별개로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는 다시금 포성이 울리며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러자 국가들은 그동안 비워놓았던 무기고를 급하게 채우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지난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1991년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소멸로 약 70년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미국 중심의 평화, 그리고 견고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대 또한 지금 빠르게 막을 내리며 이제는 모두가 잠재적 적이자 동시에 친구가 되는, 그렇게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펼쳐지며, 이제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의 시대가 시작된 상황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엄청난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지구 역사 속 길이 남을 진정한 뭐든 내 맘대로 마이웨이의 위인이자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며 새로운 세계 질서의 창조자이자 동시에 무자비한 파괴자인 트럼프, 그리고 끝내 그놈의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해서 지금 너무 열이 받아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폭주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청난 깽판을 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세상 눈치 따위는 보지 않는 바로 그 트럼프의 멈추지 않는 폭주 덕분에 이제 미국은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제국주의로 가고 있고,
70년 역사를 가진 UN 또한 이제는 유명무실해진 마치 힘없는 동네 관리실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마찬가지로 미국과 힘을 합해 세계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유럽의 나토 역시 이제는 그 조직의 중심부가 완전히 무너져 현재 그린란드를 가운데 두고 서로 군대를 파견하며 미국과 대치하면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충돌 직전까지 가고 있는, 정말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의 시대가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트럼프의 그 엄청난 종합 깽판 퍼레이드 덕분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부터 그 수혜가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위상과 경제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데, 그건 그냥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최소 4-5년 동안 우리나라는 과거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에도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발적 성장과 국력 증강을 이루어낼 그런 엄청난 기회와 성장의 시기를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중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는, 말하자면 팍스 코리아나의 새벽 동이 트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를 볼 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최근 꿈의 숫자인 5,000을 찍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3,000선부터 오늘날 이 5,000까지 올라오는 그 속도는 현재 전 세계 모든 시장 중 압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5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무려 75%라는 미친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어왔고, 또 그 모멘텀이 아직도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맥커리와 JP 모건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최근 분석 칼럼을 내면서 이건 그저 시작일 뿐 한국은 조만간 코스피 6,000 시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는 등 정말 오래 기다려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폭발적 도약은 지금 고작 그 시작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본과 기술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과 기술에 있어 그냥 압도적 전 세계 1위 국가로, 제 아무리 중국산 반도체와 배터리들이 그 싼 값과 대가리수를 무기로 물량으로 이 시장을 뒤덮으려고 하더라도 그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중국을 압살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즉 핵심 메모리 제품들의 경우 이미 현재 향후 4년치 물량이 모두 다 팔린 상태에다 똑똑한 삼성은 최근 그 가격까지 2배로 올려버렸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고객들이 거기에 대해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 2배, 4배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더 많이 사놓으려고 지금 삼성과 SK 앞에 전날 새벽부터 와서 텐트까지 치고서는 모두 길게 줄을 서 있는 상황이며, 또 배터리 역시 이제는 전기차가 아닌 로봇이 메인이 되어가며 가성비보다는 배터리의 실제 성능이 훨씬 중요해져 효율도 떨어지고 툭하면 불까지 나는 싸구려 중국산 배터리 따위는 우리나라 배터리와는 이제 아예 게임조차 되지 않아.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우리나라 회사와 제품들이 거의 독점 수준으로 장악을 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시. 그래서 이제 또 말하려면 서로 입도 아프고 살짝 어색해지려고 하는 최근 들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우리나라 무기들의 경우 정말 이번 설에 미국 백악관에 홍삼이라도 한 박스 좀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로 지금 트럼프 덕에 펼쳐지고 있는 막장 각자 도생의 시대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수혜를 입고 있는 분야입니다. 즉 트럼프의 무긴 아닌 무긴 아래 러시아는 유럽과 계속 대치하고 있고, 이란 등 중동의 국가들도 내부로부터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데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묵인하에 이스라엘은 또 그런 혼란 속에서 주변 중동 국가들에 대해 더 강력하게 압박해서 지역의 패권을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물론 또 그쪽에 있는 거물 중동 주유소 사장님들도 가만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 UAE, 카타르, 이집트, 모로코 할 것 없이 막 20년치 무기들을 한꺼번에 쇼핑하며 정말 미친듯이 모두가 재무장을 시작한 상황으로, 그런 상황이 지금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중동의 모든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과 북미 캐나다 외 동남아시아 국가들 포함 지금 전 세계가 있는 돈 없는 돈 애들 학원비까지 다 끌어다가 거의 7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커다란 무기 쇼핑을 하고 있는 일종의 총체적 패닉 바잉 상황에서 이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육해공 모든 종류의 무기들을 혼자 한 곳에서 엄청난 규모로 다 생산하고 있고, 게다가 그 무기들의 품질도 대부분 그냥 전 세계 압도적 1위를 하거나 적어도 최상급인데 더해 이게 정말 경쟁자들을 말라 죽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인지 가격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것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도 그
그 모든 무기들을 지금 바로 생산해서 내일 당장 배송을 해주어 그 각각의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이 지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에 더해 마치 지금 반도체 배터리 상황처럼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우리가 유일할 것이기 때문에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한국은 이제 자유진영의 무기고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 모든 수요를 지금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이 거의 블랙홀 수준으로 다 빨아들이게 될 상황입니다. 이건 마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은 새벽 4시에 작은 편의점도 아닌 거대한 규모의 무기종합 백화점이 대낮처럼 불을 밝혀놓고 유일하게 혼자 가게를 열어놓고 50% 세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엄청나게 보이는 지금 우리 방산 수출의 기적은 그저 시작일 뿐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은 앞으로 최소 5년간은 거의 수직 상승 수준으로 폭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막대한 수익은 다시 또 새로운 무기의 개발과 개량에 재투입되어 아마 대략 5년 후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도 넘어서는 세계 최강의 파괴력과 정밀함을 가진 괴물 무기들이 가득한 진정한 최첨단 군사 최강대국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국가 사이즈에 비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계 5위 국방력에 대해서 일부 해외 언론들에서는 벌써부터 조만간 한국이 세계 4위 군사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그건 매우 보수적인 전망이고 지금부터 그 5년 사이 우리 앞에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 또는 중국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전 세계 국방력 세계 4위가 아니라 3위 또는 2위까지도 정말 단번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그리고 세계 속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의 변화는 그 규모와 속도에 있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경제와 방산 그리고 외교에 있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초핵심 국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혼자 솟아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로 커다란 변화는 아마 시기적으로 내년쯤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그때는 진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력 5위권에다 군사력도 최소 3위권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전 세계 탑3를 찍게 되는 그야말로 거짓말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가 조만간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예정인데 그런 꿈같은 미래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또 어제의 적과도 내일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인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모든 국가들이 서로 다 촘촘하게 그리고 다방면으로 깊이 얽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고립되어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누군가와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임과 동시에 작은 바늘부터 자동차, 나아가 반도체부터 무기까지 모두 생산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최강 종합 제조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요즘 못 만드는 건 애기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앞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빠르게 좋아지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새롭게 가정을 꾸리며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들도 다시 많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각각의 국가들은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세상이든 사회의 불신이 깊어질수록 신뢰는 가장 귀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는 사회적 자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 신뢰라는 건 단기간 내에 빠르게 만들어낼 수도 아니면 많은 돈을 쏟아 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거나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오랜 기간 그 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이 보여준 일관된 모습으로만 아주 천천히 축적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자원인데 여기서 신뢰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상대가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둘째는 그 상대가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의 경우 세계 최대 시장과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모두가 다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런 미국이 약속을 지키고 나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공정하게 대해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무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긴 하지만 앞서 본 그 두 가지 종류 신뢰 모두에서 아예 자국민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들 분유조차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전 세계 불신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지구에서 예전부터 탑을 찍고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아예 언급할 필요가 없어. 즉 나라의 규모나 힘은 그 신뢰의 척도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하게도 국력과 신뢰는 물론이고 그 나라에 대한 호감도까지 모두가 최상급 수준으로 한결같은 나라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뭐든 미친 듯이 잘 만들고 그게 뭐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뢰부터 가는 그런 나라인데다 무엇보다 전 세계 강대국들 가운데 가장 선한 나라, 평생 그 어떤 나라를 괴롭히거나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빼앗아서 나쁜 짓을 하려는 그런 역사 자체가 없고 오히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너무도 힘들고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작은 숫자로 차돌처럼 똘똘 뭉쳐 정말 쉬지 않고 항상 뚝딱뚝딱 노력해가며 매번 고비를 가까스로 넘겨오며 착실하게 성장하더니 오늘날에는 드디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더니 이제는 경제나 군사력뿐 아니라 아예 문화력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일종의 지구촌 카리나 국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제는 아예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라서려는 그런 교과서적인 모범적인 역사를 가진 국가이자 지금의 그 위상과 힘을 보면 너무도 부러우면서도 한편 그들이 걸어온 그 험난한 길을 돌아보면 너무도 애잔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짠한 바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쭉 지켜봐왔던 우리 주변국들은 대한민국을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 등 우리보다 아직 느리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우리도 앞으로 열심히 하면 언젠가 저 대한민국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살아있는 희망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즉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를 때 저 나라 대한민국 한 곳하고만 잘 지내면 그때는 모든 생필품은 물론이고 반도체에서 무기까지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다 그런 실용적인 이유 외에도 그 국가와 그 나라의 문화 자체도 너무도 매력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질수록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을 신뢰의 국가가 바로 우리 코리아이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사회적 자원을 넘치도록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최소 5년간 지금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어느 정도 재편되어 새로운 세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때까지는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하며 이 지구촌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희망이나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거의 수학적 정확도를 가진 매우 안정적인 예측으로 게다가 우리는 그 과정에서 다른 강대국들처럼 누구를 짓밟고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남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되어주며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신뢰를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받게 되며 힘과 능력 그리고 신뢰까지 모든 걸 갖춘 전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혼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고작 시작일 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궁극의 슈퍼 최강 부스트 바로 통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나라 우리 당군 할아버지의 빅픽처가 마침내 5천년 만에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현실 즉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국가가 되어 있을지 현재로서는 감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앞으로 이어질 이 혼란스러운 시기 동안 그 혼돈 속 커다란 기회를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5년 후 새롭게 재편된 세상에서는 지금과는 몰라볼 정도로 성장하고 강력하고 풍요로워진 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바로 얼마 전인 무려 올해 2026년 1월부터 갑자기 그 실체와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 진짜 엄청나게 살벌한 미사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깜찍하게도 우리 군이 지난 20년 동안이나 주변에 있는 러시아나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동안 미국에게까지 비밀로 해가며 몰래 개발해온 비밀 무기인데, 문제는 이게 러시아나 중국의 초음속 미사일보다도 더 성능이 뛰어나서 적 구축함은 물론 항공모함까지도 한 방에 박살낼 수 있는 무려 마하 3짜리 초음속 슈퍼 대함 미사일이 최근 갑자기 공개가 되어버린 것인데, 그래서 지금 그 미사일 때문에 우리 주변국들의 심기가,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심기가 지금 몹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끝내주는 비밀 미사일의 정식 명칭은 바로 해성5입니다. 우리 구축함이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해상 타격용 미사일인데, 시속 마 3 이상의 속도로 수면 위에 낮게 깔려 날아가 타격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해군 탐지 기술을 가진 미 해군이 아니라 미군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마 3 속도로 날아오는 우리 해성5를 탐지할 방법이 없고, 또 어찌어찌 뒤늦게 레이더가 그걸 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탐지 후 수십 초 후에는 미사일이 선체를 타격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서는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한 죽음의 미사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하게도 항상 다른 나라들과는 반대로 예전부터 자꾸 힘없고 싸움 못하는 것처럼 맨날 미사일 성능 낮춰서 발표하고, 탄약과 포탄 보유량도 다 알면서 우리는 그 정확한 보유량을 모른다며 숨기려고 하고, 또 잠수함이나 구축함 크기도 실제보다 최대한 작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현무5처럼 뒤로는 미국도 부러워할 만한 신무기들을 잔뜩 개발해 놓고도 그걸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꽁꽁 숨겨두는 것이 우리나라 군이 가진 아주 유명한 특징들인데, 이 해성5 초음속 대함 미사일 역시 원래는 전혀 공개할 계획이 없다가 최근 깜짝, 그러니까 일종의 실수 아닌 실수로 강제 공개가 되어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 포함 그때 그걸 눈치챈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었지만, 원래 이 해성5가 최초로 공개가 된 것이 바로 작년 10월입니다. 우리 해군의 최신 잠수함인 장영실함 진수식 때, 그때 그 잠수함 앞에 아주 많은 종류의 어뢰들과 미사일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무기들은 이렇게 앞에 친절하게 설명까지 제공되며 전시가 되어 있던 반면, 한쪽에는 아무런 설명조차 없는 매우 의심스러운 무기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중 여기 좌측에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미사일이 바로 해성5 대함 미사일입니다. 이때도 언론들을 향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군에서는 그 어떤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조용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 이후 좀 내공이 있는 밀리터리아 매니아 분들이 저거 러시아의 야혼트와 비슷한데 저거 뭐지? 와 같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또 그즈음 이제 해외에서도 슬슬 우리의 이 해성5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언급되며 공개되기 시작하자,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바로 올해 초인 2026년 1월부터 이제 슬슬 우리 군에서도 이 해성5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작년 말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잠수함 계약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을 때, 그때 우리 군에서 그 캐나다 관계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고 현장에서 마치 깜짝 선물을 공개하듯 예고 없이 꺼낸 것이 또 바로 이 해성5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수함들은 이미 전세계 최강의 기술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1타급 무기이지만, 이제는 거기에 더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이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우리 잠수함 구입하면 이 최신식 대함 미사일도 같이 줄게 와 같은 식으로 세일즈를 하면서 그때 최초로 외부인에게 우리 해성5의 존재가 공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해성5의 존재 여부는 당시 캐나다 파견단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 방문 이후 원래는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없었지만, 이후 캐나다는 한국 잠수함을 구입하는 쪽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어 지금 최대한 이런저런 조건들을 서로 맞추며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잠수함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6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계약이 결국 성사된다면, 그건 물론 우리 잠수함들의 성능이 워낙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우리 잠수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이 무시무시한 해성5의 존재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이 해성5의 개발을 시작한 것이 무려 지난 1990년도입니다.
그 시절 벌써 이런 말도 안 되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구상하고 또 개발에 착수했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후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발을 해온 다음 드디어 지난 2021년에 개발을 완료했고, 그래서 2022년부터 이미 우리 군의 전력화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공개나 자랑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차곡차곡 무기고에 쌓아두고 왔던 것입니다. 이 해성5가 대단한 이유는 물론 그 성능부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대략 시속 3,800km에 해당하는 마 3의 속도로, 그것도 바다 수면 위에 착 달라붙어 저공 비행하며 날아가 그 어떤 레이더로도 사전에 탐지가 안 되는 유령 같은 미사일로, 사실상 이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적 함대라도 또는 심지어 항공모함이라도 도대체 어디에서 뭐가 날아왔는지 적이 알기도 전에 다 타격해 수장시켜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또 이 해성5는 그 사거리가 무려 500km나 되어 정말 엄청난 원거리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데다, 또 이런 종류의 대형 최첨단 미사일 중에서는 매우 드물게 군함에서는 물론이고 잠수함에서도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최신식 잠수함들이 이 해성5 미사일 조합으로 동해나 서해 앞바다에 쫙 깔려있게 되면, 그때는 적의 이지스함이든 구축함이든 아니면 항공모함이든 간에 마치 어떤 마법의 결계를 걸어놓은 것처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될 정도가 되고, 또 그래서 이 해성5가 현재 해외에서는 극강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지금 그 누구보다 급하게 해군의 몸집을 크게 불리며 또 항공모함까지 이제는 3대나 운용하고 있어 스스로 동북아 최강의 해군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바로 중국의 그런 해군 굴기에 대해 거의 얼음물에 가까운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이 해성5의 존재입니다. 게다가 또 이 해성5 미사일이 대단한 점이 또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미사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핵심 기술들이 다 국산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K9 자주포나 K2 전차 같은 것이야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최첨단 잠수함도 그렇고 이제는 스텔스 전투기까지 순수 자국 기술로 만들어버리는 데다, 이렇게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초음속 전략 미사일까지 그 어려운 걸 단지 개발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매번 다 순수 우리 기술로 방법을 찾아내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정말 매번 보면서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체가 뭔지 너무도 신기하고 멋있습니다. 이 해성5가 시속 약 3,800km에 해당하는 마 3의 속도로, 그것도 바다 수면 위에 착 달라붙어 낮게 저공 비행해서 500km를 혼자 날아가 대략 오차 범위 1m도 안 되는 미친 정확도로 적 함정의 옆구리나 함교를 번개처럼 때려 침몰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바로 램제트 엔진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일반 램제트 엔진 기술도 아닌 자체적으로 덕티드 램제트 엔진 기술이라는 걸 개발해서 기존 제트 엔진보다 더 효율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게, 결국 더 먼 사거리를 날아갈 수 있게 한 데다, 또 그 최고 속도 또한 크게 늘려 결국 사거리가 500km 이상이나 되는데도 마 3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적 함정에 꽂힐 수 있도록 만들어 현재 이런 기술에 있어 교과서라고 불리고 있는 러시아의 야온트와 비교해도 더욱 강력하고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화력에 미쳤다는 건 이미 다른 나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제 소문이 다 나서 사실 지구인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군은 그냥 화력에만 미친 게 아니라 바로 기술의 정밀함에 있어서도 그 화력에 대한 집착 이상으로 거의 변태 수준의 위력을 발휘하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다들 이 사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현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가서도 이렇게 몇 미터는 고사하고 몇십 센티미터 수준의 오차 범위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확도를 발휘하는 것으로 너무도 유명합니다. 이건 사실 원래는 우리 북쪽에 미친 친척들이 자꾸 산속 깊은 곳 갱도 속에다가 포를 숨겨놓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는 또 그 해안포들을 날아가 정확하게 박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홀인원 수준의 정확도로 그 갱도 입구를 완벽하게 타격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타격 미사일 기술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형 사드인 청궁 L3의 경우도 미국과 이스라엘 말고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종말 단계 상층부에서 우리처럼 완벽한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는 국가는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미사일들은 다들 그 화력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그 정확도까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 좋은 미사일을 땅에서처럼 바다에서도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
잠수함 발사 기술인 SLBM 기술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해버린 그런 나라입니다. 이거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것 보고는 그거 다른 나라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별로 대단치 않은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고로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그 SLBM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인도 이렇게 6개국으로 이 6개국 모두 다 핵 보유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비핵 보유국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게다가 또 내부 공간이 협소했던 도산 안창호함에서 이 어려운 기술을 실현해내기 위해 일명 콜드 런치라는 매우 까다로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내서, 즉 중형 사이즈의 커다란 미사일을 먼저 잠수함 밖으로 밀어낸 다음 그 다음 엔진이 점화되어 날아가게 만드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 그걸 모두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개발해 성공시켜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해성5에 대해서도 강제 공개가 되어버려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우리 군은 이 해성5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력화하고, 또 캐나다 등 지금 진행 중인 잠수함과 구축함 세일즈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활용을 할 것 같으며,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꽁꽁 잘 숨어있는 우리 현무6와 해성6의 정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실수로 들켜버리지 않도록 아마 더욱더 조심할 것 같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사실 최근 있었던 우리 K9의 수많은 수출 사례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올해 초부터 소리 없이 그 초도 물량 인도가 시작된 K9 이집트 수출건입니다. 이건 아프리카 대륙으로는 우리나라 역대 최초의 K9 수출이며, 그래서 드디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중동과 오세아니아에 이어 이제는 우리 K9이 아프리카 대륙까지 착착 접수해버리게 된 기념비적인 대박 수출건으로, 게다가 또 그 금액 또한 엄청납니다. 전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들과 마케팅 전문가들, 그리고 양자 물리학자와 핵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연구해 도출해낸 가장 신비로운 금액으로 합리적인 우리 인간의 정신 속에 가격 인지 부조화를 일으켜 마치 홀린 듯 주문을 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홈쇼핑계의 마법의 가격표인 그 39,800원처럼 요즘 우리나라가 가장 밀고 있는 마법의 수출 금액인 바로 2조 원입니다. 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번에 이집트로 수출되는 K9은 일단 그 모델명도 K9A1 EGY로 이집트에 특화되어 제작된 모델인데다, 무엇보다 그 깐깐하기로 유명한 이집트군이 결국 우리 K9을 선택하기로 한 그 결정의 과정이 정말 너무도 흥미롭습니다. 일단 이집트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지구 문명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자, 사실 아직까지도 실제로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저런 엄청난 것이 지어진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등 그 수많은 수수께끼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속 시원하게 풀린 것이 사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너무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창조물인 그 피라미드의 나라이자, 또 지리적으로도 아프리카와 중동을 이어주는 딱 그 길목에 있는 엄청나게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곳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으로는 무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있고, 아래로는 내전이 끊기지 않는 수단과 앙숙 이디오피아가 있는 데다, 또 서부에서는 리비아가 국경을 통해 위협을 하고 있어 사실 사방이 적과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불안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저 길고도 긴 해안가를 통해 들어오는 적들과 또 이집트의 효자 사업인 바로 수에즈 운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집트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저 해안가 방어가 너무도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인근 중동 포함 가장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집트에겐 그 넓은 해안선을 든든하게 지켜줄 아주 많은 수의 해안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의 해안선은 이게 너무 길어서 그 총 길이가 무려 2,500km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 해안포를 박아 방어를 하려면 이거 지난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노르망디 방어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포와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집트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던 차, 당시 이집트는 한국과 K9 자주포 구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마치 이집트의 스티브 잡스 같은 어떤 창의적인 군 관계자가 한화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바로 당신들의 그 K9을 육군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해안포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래서 바다에 있는 적의 함정이나 구축함 같은 표적을 우리 자주포로 폭격해 공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혹시 우주에 있는 UFO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도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그거 당연히 쌉 가능하다고 일단 답을 해놓은 다음 이후 어떻게 해서든 그걸 가능하게 만들 방법을 찾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기 때문에 한화에서는 아직 그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집트 군과 한화는 드디어 2017년 이집트의 어느 해안가에 모여 드넓은 홍해를 향해 수많은 K9 자주포들을 도열시켜 놓은 다음 과연 이집트의 그 황당한 제안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때 이집트 측에서는 갑자기 안 그래도 너무도 어려웠던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아주 극한까지 올려버리는 깜짝 요청을 또 한 가지 하게 됩니다. 바로 저 멀리 바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소형 표적함을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무려 그게 이동하고 있을 때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아마 당시 현장에서 이 말을 들었던 우리 한화 측 관계자는 이거 이 많은 장비까지 다 해서 사람 여기까지 불러놓고 지금 싸우자는 건가 아니면 놀리는 건가 헷갈렸을 정도로 이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걸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실상 억지 수준의 난이도를 제시한 것이었는데, 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남들 다 하는 그런 쉬운 건 시시해서 하지 않는,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것 전 세계 최초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또 무엇보다 니들 이런 것 할 수 있냐고 도발하면 절대 지기 싫어 반드시 성공시키는 그런 기질도 다분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모든 조건들에 대해 오케이를 하고 이제 실제로 시범 사격에 들어갔습니다. 첫 몇십 발은 당연히 실패를 하더라도 이후 계속 0점을 잡아 맞추고 방법을 찾아가며 도전해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범 사격이 시작되자마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해버렸습니다. 바로 초탄, 즉 처음으로 쏜 세 발이 전부 다 표적에 명중을 해버린 것입니다. 총처럼 일직선으로 쏘는 직사 무기가 아닌 하늘을 향해 쏴서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오면서 맞추는 곡사 화기인 자주포를 가지고서, 그것도 수십 킬로미터 밖 바다 위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 아주 작은 표적물을 무려 초탄으로 명중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봐도 최초로 벌어진 경이로운 사건이었으며, 그때 물론 우리 한화 관계자들도 속으로는 좀 놀랬겠지만 그보다 내신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억지스러운 걸 요구하고 있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던 그 이집트군 관계자들은 날아간 초탄이 명중하는 것을 보자마자 마치 눈앞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직접 본 것 마냥 너무 놀라 모두 할 말을 잃어버렸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 좀 멀리 있는 거 쏴서 맞추는 데 있어서는 이 지구에서도 가장 특화된 민족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건 또 K9 자주포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너무도 유명한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와 치밀한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계산을 완벽하게 마친 다음에 또 전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기계 공업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우리 K9의 장비와 포신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포탄이 너무도 정확하게 발사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마치 기적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집트 관계자들은 당장 우리 K9을 주문하기 위해 이미 마음속으로 카드를 꺼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집트는 정말 특이하게도 육군이 아닌 해군에서 우리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하는 전세계 최초 국가가 되면서 그 긴 이집트의 해안가에 비싸고 비효율적인 고정식 해안포들이 아닌 우리 K9 자주포들을 마음대로 이동시켜가면서 단지 우리 K9 자주포만으로 이집트의 해안으로 다가오는 적 함정들을 마치 미사일을 쏘듯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공격해 방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홍해의 기적이 있은 후 고객 기절 철학에 충실한 우리 한화 역시 기존 K9을 그냥 들이지 않고 그 사이 많은 노력을 들여 우리 이집트 고객님의 필요에 특화된 이집트 전용 K9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올해부터 이집트에 배송되기 시작한 코드명 K9A1 EGY입니다.
가장 크게는 이게 아주 더운 아프리카에서 사용할 무기다 보니까 섭씨 50도가 넘는 지옥불 같은 아프리카 폭염 속에서 K9을 구동해도 엔진이 멈추거나 장비가 과열되지 않으며, 또 승무원들 역시 쾌적한 환경에서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우선 그 냉각 시스템을 대폭 업그레이드했고, 또 매우 특이하게 이게 해안포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바닷바람과 염분에 기계가 부식되지 않도록 자주포 전체에다 강력한 부식 방지 처리를 한 것에 더해, 무엇보다 안 그래도 엄청 정확했던 K9의 기존 사격 통제 시스템을 조금 더 손을 봐서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이동하며 파도에 흔들리는 적 함정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이 이집트형 K9에 적용을 시켰는데, 이게 혹시 그 끝내주는 미드 데이 오브 더 자칼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 암살자가 바다 위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무려 3km도 넘는 거리에 있던 그 억만장자 표적을 정확하게 암살한 그 첨단 소프트웨어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 미드 자칼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다면, 그리고 본인이 남자시라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꼭 내서 저거 꼭 보시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총 10편짜리 에피소드인데 제발 저걸 500편짜리로 만들어주기를 매일 밤 기도하게 되는 정말 최고의 남자 드라마입니다. 아무튼 지난 2017년 그 홍해의 기적 이후 22년에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제 드디어 올해부터 K9 이집트 버전의 그 실제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지에서도 엄청나게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기분 좋은 뉴스는, 이게 사실 우리 K9의 경우 성능과 가성비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물건을 받아보신 고객님들의 후기가 너무너무 좋은 바람에 즉시 그 주변국들에서도 주문이 들어온다는 게 또 우리 K9의 특징인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같은 아프리카에 있고 또 이집트와는 서로 자기가 아프리카의 맹주라며 자존심 관계에 있는 바로 모로코가, 그럼 자기들은 한국 K2 흑표를 이집트가 구매한 K9 숫자의 2배인 400대를 구매하고 싶다며, 이제 우리나라 무기들이 아시아, 유럽, 중동 그리고 오세아니아를 넘어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마지막 대륙인 아프리카까지 착착 접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연초부터 정말 너무도 기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부디 올해에는 우리의 최고 효자 무기인 K9이나 또는 K2 흑표 이상으로 지금 벌써부터 엄청나게 많은 콜을 받고 있는 이 지구별 최고의 전초노 스텔스 기이자 전세계 최신상 전투기인 우리 KF-21 또한 전세계 모든 곳에서 올 한 해 동안 주문이 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